예, 감사합니다. 뭐 앞서고 기조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수정할지 하는 기회 정도로 오늘 세미나 혹은 학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거는 벌써 한번 발표된 건데요. 여기 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구는 큰 산 두 개하고 큰 강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비슬산, 그리고 저쪽에 팔공산, 그리고 낙동강, 금호강, 그런 큰 산하고 큰 강, 물이 있으면 대체로 조선조 유학자들이 그 주자의 무입 도가, 무입 구곡가 이런 것들을 퇴계가 한번 이렇게 창의적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복거지, 그러니까 생활 중심지 주변에 조그만 도랑이라도 있으면 구곡을 경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문화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향유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졌는데, 유독 이 영남, 그중에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구곡 문화가 남아 있고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강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대단한 거유 아니면 명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구곡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대구에도 조사된 거에 하면 구곡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한 7, 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정확하게 구곡이라는 이름을 쓰고 구비가 9개인 것, 그리고 좀 정체성이 지금 모호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누구 건지 사실인지 들리는 데에 하면 거의 한 1950, 60년대에 새로 정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좀 불분명한 거를 제외하고 한 4개, 그러니까 803의 뭡니까, 저 또 잊어버렸네. 그, 그 문암, 예, 농연구곡, 그다음에 농해는 비슬산, 예, 농연구곡, 그다음에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수남구곡, 그리고 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낙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칠곡 사수동으로 들어가는 사수천까지 울림구곡, 그리고 이 금호강 중심으로 이 금호강 그 와룡산 구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구의 큰, 대체로 구곡시가 남아 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저한테 20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 페이지를 적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구 지역의 이 대표적인 구곡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까요? 현황 부분은 거기 발표 자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게 대체로 이 문인들이 퇴계학통, 퇴계학맥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강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남명이나 아니면 기호학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대구는 유독 퇴계학통의 어떤 제자들, 문인들이 경영한 구곡이 대체로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농영구곡을 운영한 최동집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 퇴계학을 정통으로 이은 분들이고요. 이쪽에 울림구곡을 지은 경도제, 경은 경모한다, 도는 도산, 퇴계를 경모한다고 호를 지으신 이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쪽에 수남구곡이나 다른 쪽도 대체로 이 퇴계 학통을 이은 분들이 많이 그 구곡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대체로 그 이 퇴계학과 이제 학통이 연결되는 분들이 이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정통을 어디에 두고 있나, 그러니까 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강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자군들이라는 특징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노래한 대상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한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대구 구곡의 뭡니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구곡에 등장하는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구비들이 이 한강과 관련한 뭐 그런 유적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비로 설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건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구곡을 읊는 방법 뭐 우리 기존 연구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입도 차제, 도에 들어가는 순서를 이 원두에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든지 아니면 저 아래 구곡에서부터 원두를 찾아가든지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도를 찾아가는 어떤 길로서 또는 방법으로서 이 구곡시를 지었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인물 기흥 그러니까 어떤 사물 그 당시 그 계곡이 있고 물이 있으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 뭐 관련되는 유적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어떤 경치나 공간을 통해서 그때 일어나는 어떤 흥취를 읊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탁흥우이 뭐 이렇게 흥취를 읊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어떤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곡시는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구 지역 구곡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입도 차제였던 도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무조건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한강을 주종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입도 차제였던 내용을 이렇게 읊는 것이 대구 지역 구곡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뭐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요. 뭐 그런 어떤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특징은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구곡들을 어떻게 오늘날 되살릴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특징을 잡아본 건데 이게 동서남북 사방 대구를 아우르는 곳곳에 골고루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라든지 구곡을 오늘의 문화의 향수 뭐 이런 걸로서 되살리려고 할 때 상당히 참 수월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팔공산, 비슬산, 금호강, 낙동강 뭐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잘 고루 이렇게 구곡들과 어우러져서 뭐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대구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구곡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컨텐츠 개발로서 뭐 유용성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오늘날의 의미 또는 특징 정도로 봤습니다. 뭐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3장 울림구곡관광정구라는 지금 고장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3장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잘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작품. 네, 저는 그걸 울림구곡 그러니까 그 우성규라는 분이 쓴 울림구곡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가 25페이지 정도 지금 와 있는데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조금 소개하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성규라는 분, 우리 단양우 씨이고요. 호를 경도제라고 쓴다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이분은 18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말 그렇게 뭐 사셨던 분인데 이력이 상당히 보통의 대구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에 음소로 나와가지고 이른바 뭐 국부령이라든지 사직령 또는 현풍현감, 예안현감, 영월부사, 칠곡부사
뭐 이런 뭐 그리고 이제 내직으로 돌령부, 도정 이렇게 다양한 어떤 벼슬을 했습니다. 음서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낙동강이 가지는 어떤 특징과 연관이 많다. 이 단양우 씨가 지금 세거하고 있는 월배, 월곡은 이 낙동강 하류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천천을 따라 가지고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단양우 씨들이 세거하고 있는 월곡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면은 바로 상주까지 올라가고 상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서울. 그래서 이 노론과 관련한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학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분이 지은 것이고요. 언제 지었는지는 이 구곡시 문집에 지금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99년 당시 그 서찬규 등 대구의 명사들과 낙동강 선유를 했다는 모임이 기록이 있고 그 기록에 보면 구곡시의 운자를 따서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대체로 벼슬에서 물러난 그러니까 만년의 대구 그러니까 월배로 내려와서 지은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우리 20제가 6페이지 정도 왔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구곡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이 또 어떻게 한강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그 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는 거기 해석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울림구곡 그 제1곡은 용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답사를 가서 봤을 때는 사문진 나루 지금 바로 가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사문진 축제 이런 것들도 하고 달성군 거기 예전에는 그 사문진 다리 지금은 이제 아주 넓어져 가지고 바로 성주까지 이어졌는데 그 다리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대체로 배로 이렇게 오갔다고 합니다. 수상 버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예전에 그 배를 타고 그 고령 성주에서 대구로 달성군으로 통학하던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문진 나루에 상화대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큰 대가 있고요. 고기가 아마 용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는 이렇습니다. 일곡이라 용암에 조각배 메었다가 사공에 손빌려 긴 강을 올라가네. 나루 나루물을 지난 일은 찾을 곳 없고 오직 아침 노을과 저녁 안개만 보인다. 뭐 그러니까 이 사문진 나루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여기가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합수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서 오곡 정도에서 합수를 하는데 대체로 금호강 물길이고 또는 낙동강도 그 반쯤 섞여 있는 그러니까 낙동강 반 금호강 반 물입니다. 여기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나로를 묻는다라는 건 대체로 학문의 길 아니면은 시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문제 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노을과 저녁 안개만 보인다고 했으니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수 또는 어떤 좋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조금씩 찾아서 원두로 가다 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과거의 선배들도 그랬고 또 미래에 아마 공부를 하는 학자들도 그래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일곡에서는 저는 문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 정도로 읽었습니다. 뭐 각각 그 구체적인 설명은 곡이 작품 그 발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이 곡이라 배 저어서 푸른 봉우리 돌아가니 어대의 꽃과 나무 봄빛이 드러나네. 흐르는 강물 잠잠해지고 옅은 구름마저 그치니 돛대 넘어 산빛이 푸르디푸르도다. 이 안개와 노을이라는 참 암담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도착한 곳이 이 곡입니다. 이 어대라는 곳은 지금 진천천하고 그 납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서 물고기도 많이 잡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대구에서 보기 힘든 아주 경치 좋은 그 바위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상화대에서부터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까지 이렇게 걸어서 답사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9곡은 지금 와룡대교 넘어가지고 그쪽에 사수동 곡인데 거기까지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8곡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사수동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진천천하고 이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 오면 갑자기 그 유속이 싹 느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이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다 막혀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고기 일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낚시꾼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 시에서도 보시다시피 흐르는 강물이 잠잠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산빛이 푸르다고 했으니 이제 노을이 어떤 안개가 그쳤다는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두 번째 단계 사실 어떤 길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믿고 가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학문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저 뒤에 뭐 한 10년, 20년 뒤에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서 많은 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저게 바른 길인 것 같은 거니까 같으니까 그럴지도 모르니까 따라왔던 것인데 또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곡에서는 그 구름이 그치는 내가 참 바른 길을 찾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3곡입니다. 3곡은 이른바 송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숲이 자그만하게 있었던 곳이고 말 그대로 정자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곡을 연구하다 보면 이 구곡이 가지는 옛날의 공간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농영구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매민가 와가지고 90년대 말인데요. 물길이 확 바뀌어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아마 송정이라고 해서 소나무 숲이 있는 자트막한 산이 있었을 텐데요. 이 일제 강점기 때 이 금호강, 낙동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성서 지역에 큰 제방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지면 물이 지금 저 월배 서부 정류장까지 뭐 물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막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송정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뭐 시는 이렇습니다. 삼곡이라 솔바람 배에 가득 불어오니 푸른 수염 붉은 껍질, 이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몇 해나 묵었을까? 초연히 가시덤불 속에 우뚝이 서서 추위에도 곧은 모습 정말로 예쁘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삼국 송정에서 소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한 후조, 추위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 저게 이제 시대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 앞서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지은 것이 1899년이라면 대체로 고종 황제 때고 곧 10년 후 이제 이른바 국권이 뭐 이렇게 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혼란한 시대였을 것이고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제 처신할 것인가? 원로 대신으로서 또 물러난 어떤 노성한 학자로서 앞서 그 노을과 안개 그것을 지나오고 그리고 만난 것이 이 소나무 숲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서 아마 소나무처럼 굳은 마음, 세상이 아주 어지럽더라도 뭐 혼자라도 뭐 의를 또는 뭐 경을, 예를, 인을 뭐 유가적인 다양한 어떤 인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유일한 또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3곡에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1곡에서 3곡은 하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이른바 유학자적인 또는 학문을 하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다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곡과 5곡은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될 것인가. 저희가 지금 앞서 기조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뭐 다양한 어떤 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곡과 오곡은 바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의 파고를 넘어가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곡은 오곡, 오곡이라고 오동나무 골짜기, 지금은 오동나무 한 그루도 거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고령 강정보 앞 정도에 오면 희한하게 그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싹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곡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곡이라 외로운 오동바위 곁에서 흔들리는 가지 이슬 내린 잎사귀 푸른빛 드리우네. 금운고 옛곡조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금운고 옛곡조 그러니까 종자기 백아의 고사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출렁출렁 물 흐르고 달빛은 못에 가득. 그러니까 결국 지기 우리 스스로 뭐 자기를 알아주는 진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이 사곡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곡으로 넘어가면은요. 오곡은 바로 강정이고 지금 강창교 그 건너에 뭐 이거 대구 쪽에서 보면 건너편인데 그게 부강정을 얘기합니다. 부강정은 뭐 다들 알다시피 대체로 당시 대구의 유학자, 선비 뭐 아니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회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시국에 관해서도 이 토론을 하고 하던 뭐 대구 문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인들이 결국은 나의 동료이고 동기이고 동지일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인물 뭐 이런 측면에서 오곡을 읽었습니다. 오곡의 시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요. 오곡이라 배를 저 깊은 마을 찾아드니 돌기둥 높다랗게 성근숲이 솟았어라. 이 사이에 진실로 뛰어난 선비 있었으니 이 진실로 뛰어난 선비는 과거의 선비들일 수도 있고요. 현재의 선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토록 벼슬살이 마음 쓰지 않았네. 그러니까 벼슬에는 마음 쓰지 않고 이른바 영역에는 크게 뭡니까 개의치 않고 오로지 도의만을 생각하는 이런 선비들이 결국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곡과 오곡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럼 다양한 선배들, 후배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런 어떤 구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인다고 했을 때 모임이 뭐 예컨대 낙동강 뭐 아니면 강한학 뭐 이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힘이 증폭되는 것이지 그냥 뭐 국어국문과 동기 이런 식으로 모이면은 지금 뭐 어학 현대문학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속에서 나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또 나님들이 있어서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힘이 분산되는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마침 6, 7, 8, 9곡은 그러한 구심점 이른바 매개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곡은 이른바 연제입니다. 연제는 바로 일학서당 강창교 바로 넘어가면 그쪽에 보이는 자그마한 서당이 있는데요. 이락은 바로 그 이천 그다음에 낙강 뭐 이런 곳에서 한 자씩 취한 건데 당시 서사원 예전에 서사원의 거처가 이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활약해서 뭡니까 한강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락서당의 이름은 물론 저 송나라의 이락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서사원 그다음에 한강 하는 두 분을 중심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안에 이락서당 협실 편액이 모한당 한강을 뭐 사모한다. 그다음에 경락제 낙제 서사원을 숙모한다. 뭐 이런 이름인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육곡이라 푸른 물고 위에 낚시터 있으니 인간 세상 영역과는 무관한 곳이네. 못 가다가가 집 이름 뜻 생각하니 집 이름 뜻 아주 이중적인데요. 하나는 성리학의 연원을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낙제와 한강을 생각한 것입니다.
푸른 물 유유하고 밝은 해 한가롭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한강 또는 낙제 뭐 이런 두 분의 학문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어떤 실천적인 태도, 아까 그 강한학과 관련한 곳에서도 한강이 가지는 어떤 실용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칠곡은 선사입니다. 바로 그 선사함이 있었던 지금 뭐 거기 대체로 그 서사원을 모신 서당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낙제와 한강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슬로 올라가다 보니 칠곡에서 낙제를 만났습니다. 칠곡이라 굽이더니 또 하나 여울인데 구름 속에 춤추는 학 정이 볼 수 있겠네. 그 가운데 혹여 신선이 계시는가? 바위 사이 차가운 집 웃으며 가리키네. 신선은 낙제를 의미하고요. 바위 사이에 차가운 집 하는 부분은 이 서사원을 모신 사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곡은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와룡교가 있는 그 산등성인데요. 이름이 봉암입니다. 이 봉암이라는 이름에서 뭐 바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회연서원 뒤쪽에 봉비암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봉암에서 결국은 한강을 떠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곡을 보시면 팔곡이라 바위 높고 묘한 지경 열리니 봉우리 늘어선데 물결이 휘어도네. 온산 아름다운 기운 새들이 먼저 하니 아침 햇살에 날개짓하며 봉황이 내려앉았네. 이 봉황은 바로 한강이고 이 구심 역할을 할 분이 뭐 구체적으로 대구는 낙제 그리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뭐 핵심을 본다면 아마 한강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곡은 사양서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사양서당은 지금 그 사수동 아파트에 지금 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곡시는 이렇습니다. 구곡이라 서림이 깊고도 밝으니 서림이 그러니까 책의 숲이겠죠. 봄이 오자 꽃과 버들 암내에 가득. 강홍과 담로 강홍 담로 하는 분은 여기 석담 이윤우 뭐 이런 분들인데요. 향기 남은 이 땅에는 밝고 박은 늙은 일리 한일자 이칠이자 하나의 이치가 고요 속에서 빛난다. 바로 한강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성규에게 34쪽 맨 아래 단락입니다. 울림구곡은 생의 뒤안길에서 그러니까 거의 만전에서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고 학문의 본령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성교육은 제1곡에서 제3곡까지 길을 통해서 학문의 길과 시대의 구원이라는 과제 상황은 개인적 차원의 성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4곡, 5곡에서 지기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연대의 매개, 구심이 필요한데 6곡에서 9곡까지의 길을 통해서 주작을 매개로 해서 대구 지역에 학문의 씨를 뿌린 정부를 구심으로 한강을 구심으로 삼는다면 자신을 완성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굳건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 한강의 학문을 관통하고 있는 내면적 수양, 사회적 실천이라는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맺은말은 뭐 이러한 것들을 대체로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이 특히 울림구곡 또는 뭐 대구의 구곡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발 또는 뭐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입니다. 맺은말 대구의 학문은 한강에 영향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의 정수와 핵심을 교육하거나 체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양정사를 복원했지만 건물 위주의 공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구곡은 한강의 학문과 영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대구의 학문을 통괄하는 거대 담론을 뭡니까? 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구곡가도 지금 뭐 금호강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요. 걸어서 쉽게 할 수 있고 여기 뭐 여기 저 가창 이런 것들도 충분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농영구곡 같은 경우는 그 왕건 둘레길이 있는데 그거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강 구곡 가도를 조금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낙동강에서 금호강 합류 지점
그러니까 강창 정도까지는 수량이 많으니까 이 선유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티버스 노선을 이런 국옥과 관련된 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뭐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뭐 기본적인 양식 인식을 마련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고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뭐 의도 취지도 잘 모르고 또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쳐서 또 다듬어서 뭐 이런 취지와 의도와 맞는 뭐 그런 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